자, 오늘은 61페이지부터 쭉 오늘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조금 빨리 해야 되겠지. 50문제. 오늘 50문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51문제. 자, 봅시다. 1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자료에 경문과 관련된 항일 민족운동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면 우리에게 이웃나라가 있어도 스스로 결교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결교하니 이것은 나라가 없는 것이요. 우리에게 토지와 인민이 있어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대신 감독하게 하니 이것은 임금이 없는 것이다. 나라가 없고 임금이 없으니 우리 삼천리 인민은 모두 노예이며 신첩일 뿐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에 나라가 있어도 이웃나라가 있어도 결교하지 못한다라는 건 교류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니까 외교를 우리가 하지 못한다 라는 뜻이겠죠. 외교를 하지 못한다. 자, 그리고 스스로 주장을 하지 못하고 타인을 시켜 감독하게 한다. 우리가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거는 을사조약에 대한 저항이고요. 최익현의 을사의병의 경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도 포고 3인이라고 하는 건데 최익현이 을사의병의 의병장이잖아요. 그래서 을사의병을 일으켰을 때 팔도 포고 3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을사의병을 찾아라 라니까 을사조약 다음이겠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주장을 편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당과 칠정은 다 같이 하나의 정감이지만 사당은 인의 예지라는 본성에서 발동해 나오고 칠정은 기질에서 발동해 나온다. 사단은 이치가 발동해서 기운이 따라오는 것이고 칠정은 기운이 발하여 이치가 타고 올라오는 것이다. 사단, 이치가 발동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리가 발동하는 것이고 발동하는 이제 활성화되고 뭐 움직인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칠정은 기운이 발한다. 그러니까 리도 발현하는 거고 기도 발현하는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기호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말하면 사단칠정의 논쟁은 이제 기대승과 같이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황에 대해서 고르면 되겠네요. 1번 서경덕과 조식과 비슷한 입장이다. 자, 이기호발설은 이황이고 이황은 주리론을 집대성한 선구자, 주리론을 집대성했지만 1번의 서경덕과 조식은 주기론이에요. 그래서 주기론의 입장이다. 자, 2번 그의 제자들이 기호학파를 이루었다. 자, 기호학파가 아니라 영남학파죠. 유성룡을 비롯한 영남학파들이 계승을 하게 된 거고 3번 백운동 서원이 사액되는데 기여했다. 자, 백운동 서원을 사액시키자고 주장한 사액을 건의한 사람이 바로 이황이고요. 자, 만원봉사를 올려서 10만 양병설을 제시했다. 자, 만원봉사를 올려서 10만 양병설을 제시한 사람은 이이. 그래서 3번 사액서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사액을 건의했던 사람이 이황이기도 하고 양명학을 비판했던 사람도 이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황과 이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에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을 골라라. 1938년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군사조직으로 창립 당시 100여 명의 규모였고 2대 9대로 편성되었다. 중국군과 함께 대일 전쟁을 수행하면서 병력이 크게 증강되었다. 중국에 나와 있던 한인 청년들이 참가해오고 중국군의 포로로 잡힌 한적 사병들을 인수받아 이들을 훈련시켜 대원으로 편입시킨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로써 1940년 3월에 이르러 대원수가 약 330여 명에 달하게 되었고 조직도 대본부를 비롯한 세 개 지대로 편성되었다. 자, 밑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는 첫 번째 줄만 보더라도 힌트로 찾을 수 있죠. 자,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독립군 부대 조선의용대. 자,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우한 한커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만든 건 누구냐?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김원봉 중심의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냈죠.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하나는 화북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자, 조선의용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어요. 중국 국민당은 약간 소극적인 항일 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투쟁을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단체들이 화북지방에 중국 공산당을 찾아갔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조선의용군을 편성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세력은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로 합류를 하게 되고, 자, 이 임시정부의 군대가 한국광복군이죠. 그래서 한국광복군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 이게 1942년. 자,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결국에는 조선의용군과 한국광복군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 말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일부 대원이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예. 2번에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 소련령으로 이동했다. 일본군의 공세를 피해서 소련령으로 이동했고 나중에 자유시 참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 대한독립군단을 얘기하는 거죠. 대한독립군단. 대한독립군단은 간도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들이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자 북간도 지역으로 북만주 지역으로 이동해서 서일을 중심으로 만든 군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다. 자, 이거는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 자,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중국의 의용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미국군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입작전을 준비했다. 한국광복군에 관한 설명.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넘겨봅시다. 13번. 자, 가라 시기 토지제도의 운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자, 여기는 지금 토지제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왕만 한번 찾아볼까요? 왕만 한번 찾아봅시다. 왕만 한번 찾아볼게요. 자, 녹과전이 지급되었다. 원종. 녹과전은 자, 녹봉의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수조권을 지급하기 시작한 제도를 말하죠. 그 다음에 과전법 선포, 공양왕. 검은세족들의 토지 침탈.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자, 검은세족들의 수조권을 뺏어서 신진사대부들한테 나눠준 제도죠. 자, 그 다음에 직전법 실시 세족.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나눠주는 거고요. 관수강급제 실시 성종. 관수강급제는 수조권을 국가가 대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전법 폐지 명종. 요 이후에는 지주전호제가 확산되죠. 자, 기억. 하나의 토지에 여러 명의 수조권을 행사했다. 자, 하나의 토지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수조권을 행사했다는 건 고려 말 토지제도의 문란을 얘기하는 거. 자, 그래서 고려 말 토지제도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제도가 과전법이죠.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말이 맞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관리의 출신 지역의 수조지를 설정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신 지역의 토지를 나눠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전법이라고 하는 건 어느 지역의 토지만 나눠줬냐면 경기 지역의 토지만 나눠준 거죠.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관리가 수조권을 빌미로 농민을 수탈했다. 네, 그래서 실시한 제도가 관수강급제예요. 자, 관리들이 수조권을 빌미로 농민들을 괴롭히고 너무 세금을 함부로 걷게 되자 차라리 그 세금을 국가에다 내라. 그러면 그거를 농민들한테, 그 관리들한테 현물로 주겠다. 그게 관수강급제니까 어떻게 보면 관수강급제가 실시된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수조권 분급에 기초한 토지제도가 소멸되었다. 수조권 분급에 기초한 토지제도가 소멸되었다. 자,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직전법 폐지가 여기였죠.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수조권을 나눠주는 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리을은 라 이후가 되겠죠. 직전법이 폐지돼야 사적 수조권이 사라지는 거니까 라 이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맞는 거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디귿 이렇게 두 개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찾으면 되겠네요. 자, 14번. 다음 경제정책이 시행되고 있을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 계획은 민주당 정부에서 발표한 5개년 개발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계획에서 시책의 중점으로 6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첫째, 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을 확보한다. 둘째, 농업 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가 소득 상승 및 국민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한다. 셋째, 기간 산업을 확충하고 사회 간접 자본을 충족한다. 넷째, 유휴 자원을 활용하고 특히 고용을 증가시키고 국토를 보존하고 개발한다. 다섯째, 수출 증대를 주축으로 하여 국제 수지를 개선시킨다. 여섯째, 기술을 진흥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잘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민주당 정부에서 발표한 5개년 개발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면은 원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한 정부가 어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한 정부는 장면 내각이죠. 요거를 계획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장면 내각이고, 자,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으면 이거를 시행한 정부는 어디? 이게 박정희 군정이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민주당 정부, 장면 내각이 결국에는 민주당 정부니까 민주당 정부에서 했던 이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박정희 정부, 군정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1960년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고요. 1차 경제개발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1차 경제개발계획에서 주장한 거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2, 3, 4, 5, 6 하면 5년이죠. 이게 그냥 빼면 4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발표한 6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 3, 4, 5, 6 하면 5년인 거예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요 시기, 이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62년부터 66년까지의 사건을 골라라. 1번 기억.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다. 자, 한일협정이 체결된 건 1965년. 그 다음에 농지개혁이 실시되었다. 48년 9월에 법이 만들어지고, 49년 6월에 법이 만들어지고, 이게 실시된 거는 1950년 3월부터. 그리고 1957년까지. 실시됐다고 그랬으니까 50년? 50년. 자, 그 다음에 디귿. 베트남 파병 1965년부터 73년까지. 64년에도 군대가 파견되긴 했지만 이때는 전투부대가 파병된 게 아니기 때문에 64년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요 즈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 유신헌법 제정. 유신헌법 제정은 72년. 자, 그러므로 이 60년대 요 기간 사이에 들어갈 거는 기억하고 디귿하고 이렇게 찾으면 되죠.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5번. 고려와 미조진 그대나라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그대나라 봅시다. 첫 번째 줄부터 당신의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어째서 당신들이 침범하는가.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당신의 나라는 고려. 그 다음에 우리의 소유는 거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또한 당신들은 우리와 인접해 있으면서 왜 바다 건너서 손과 거래하는가. 자, 그렇지 않다. 우리 고려는 바로 고구려의 후신이므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약 경계를 논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도 모두 우리의 땅인데 어찌 침략이라 하는가. 그래서 그대 나라는 거란, 너네는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거란.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 나라는 거란. 거란과 관련된 거를 골라라. 1번. 이자겸의 주도로 사대관계를 맺었다. 이자겸의 주도로 사대관계를 맺은 나라는 여진족 금나라. 자, 정벌을 위해 별무반이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편성했다. 여진. 자, 특수부대를 편성한 거는 별무반 편성. 요거 시기 한번 기억해 볼게요. 별무반을 편성한 거는 숙종. 하지만 동북 구성을 설치한 거는 예종. 왕이 달라요. 요 두 개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쌓고 나성을 쌓았다. 자,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을 쌓고 개경에 나성. 그 다음에 국경지대에 천리장성이니까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압록강 입구에서부터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았죠. 자, 그래서 압록강 입구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쌓았다. 그럼 이건 언제냐? 거란의 침입 후에. 거란의 3차 침입 이후에. 자, 그래서 거란과 관련 있는 사건을 골라라. 3번 찾으시면 되겠고. 4번. 이 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몽골.
자, 팔만대장경을 조판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판했냐? 1236년부터 1251년까지예요. 그래서 집권기로 따지면 최우 집권기부터 최항 집권기까지. 최의 집권기죠. 최의 집권기까지. 그래서 최우부터 최의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오늘 경찰 시험 발표했죠. 늘 시험 발표 날은 당락이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합격한 친구들도 있고 떨어진 친구도 있고 그렇네요. 시험이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도 아주 쉽진 않았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시험을 3개를 봤거든요. 하나는 이제 경찰 시험 하나 봤었고 주말에, 하나는 서울시 기술직 9급, 그리고 7급 서울시 7급 추가채용 시험을 3개를 봤는데 당연히 7급이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9급이 엄청 어려웠어요. 기술직 9급이 진짜. 그래서 그 시험이 굉장히 7급은 7급이니까 그냥 원래 까다로우려니 생각하니까 그냥 뭐 어렵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봤으니까 그렇긴 한데 9급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아예 손 못 대는 문제도 몇 개 있었어요. 아예 뭔지 몰라. 처음 봤어 그런 거. 그런 문제도 한두 문제 있었고 원장님도 그때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북한 문제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망했어. 북한 문제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런 거 연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 그래서 북조선 노동당, 창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드디어 순서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북한 문제 나오는 게 원래 문제 나왔었어요. 근데 전 정권과 전 정권에서 북한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문제를 싹 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안 냈던 거지. 그래서 한 몇 년 안 나왔던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나왔었거든요. 그런 개념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그 북한 정권의 수립 과정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 정권 수립 과정이 중요하듯이 거기도 거기 정권 수립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면서 이제 넘어갔었던 거는 아무래도 중요도가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한동안 안 나왔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권 바뀌면 나올 거다.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파트를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통일 문제 전에도 북한 정권이 뭐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별로 자세히 다루지 않았었는데 북한 문제는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확정이 됐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427 선언이나 그쵸? 430 선언 몇 박 며칠 있을지 모르니까 마지막 날 발표하겠지. 그렇지 않겠어? 27, 28, 29, 429 선언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2박 3일쯤 있지 않겠어? 1박 2일이나 2박 3일 북한에 가서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429 선언이나 428 선언 이런 거 나오겠지. 428은 조금 어감이 안 좋으니까 429 선언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럼 선언문이 이제 중요한 사료가 5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항상 3개만 중요하다. 14선언도 시험에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14선언도 같이 중요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번 정권에서도 그런 통일을 지향하다 보니 통일과 관련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향하다 보니 지난번에 이 정권,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은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정권에서의 성과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권들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성과도 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같이 다 동반 상승이에요. 말하자면 중요도가 상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된 그런 통일 문제 그리고 북한의 정권의 수립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좀 여러분이 꼼꼼하게 봐둬야 될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술직 시험에서도 그 9급 시험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었죠. 제가 봤을 땐 그거 손 못 댔을 것 같고요. 학생들이. 그 다음에 허균 뭐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손 못 댔을 것 같고요. 몇 문제 있어요. 손 못 댔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 있어서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들이 몇 문제 나와서 기술직 시험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요. 그 9급 시험이.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의 유형이야 늘 몇 년을 이렇게 주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유형이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내용들까지 이제 내가 좀 더 숙지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너무 막 겁먹어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없죠. 너무. 그러니까 그 몇 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또
기본적인 내용들에서 다 조금씩 꼬아서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개념들이 있긴 있었지만 전혀 문제 푸는데 그 해당이 없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무튼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거기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6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6번 봅시다. 자, 토지의 종류와 면적, 인구, 기타, 호구, 소 뭐 이렇게 딱 쭉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호구와 인구와 이런 게 쫙 써 있는 거 보니까 민정문서. 그쵸? 이거는 민정문서를 얘기하는 거죠. 자, 민정문서, 그 다음에 신라장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민정문서나 신라장적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촌주가 기록을 하는 거고, 다 아는 거니까. 서원경 부근의 4개의 촌락에 대한 기록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경도강대로 추측하고 있고, 추정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일본 정창원이라고 하는, 동대사의 정창원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발견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질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보기로. 자, 백성들의 사유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백성들의 사유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수유답 같은. 자, 연수유답이 토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토지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정전일 거라고 추정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전이거나 또는 민전이거나 이렇게 추측한다고 했으니까 백성들이 가진 개인의 토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경주 부근의 촌락에 대해 조사한 사실이 적혀 있다. 서원경 부근이죠. 그리고 여기서 서원경은 청주 부근의 4개의 촌락에 대한 기록이고 그 4개의 촌락을 한 명의 촌주가 관리한 거 보니까 그 4개 정도를 묶어서 행정촌으로 관리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3번 고려시대 호적 및 양안과 유사한 성격이다. 호적이라고 하는 건 인구조사를 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안이라고 하는 건 토지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대장, 말하자면 인구조사한 문서라는 뜻이니까 인구대장. 그 다음에 양안은 토지를 조사해서 토지를 적어놓은 그 토지대장. 그러니까 호적과 양안을 섞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3번 맞는 설명. 4번 문서를 작성한 계층은 토착세력인 촌주이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조선 후기 학자와 그의 주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실학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볼까요? 박제가 검소한 것이 덕이 있으면 사치는 악한 일이니 검소한 것이 낫다. 자, 박제가는 소비를 권장하게 되죠. 적당한 소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소비를 권장했고, 자, 유득공 고려가 발해사를 쓰지 않아 우리 영토를 상실하였으니 한탄스럽다. 그래서 내가 발해사를 다시 정리한다라는 얘기죠. 자, 니은 유득공이 쓴 책이 발해고. 그래서 발해라고 하는 단일 국가에 대한 책으로는 이게 가장 대표적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발해고, 자, 그 다음에 유영원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토지를 재분배하고 자영농을 육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자, 유영원의 토지제도는 뭐였어요? 균전론이죠. 유영원의 토지제도는 균전론이고 선비, 관리, 그 다음에 농민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균전론이에요. 자, 리을 송시열 천하의 많은 이치를 어찌 나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인가. 자, 내가 주자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어. 그런 얘기죠. 즉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한 거예요.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한 거고, 자, 이렇게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했다는 건 성리학의 상대화를 주장을 했다는 뜻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표현은 윤휴의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송시열이 아니고 윤휴. 자,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18번 밑줄친 우리고을의 주민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고을을 승격시켜 현으로 만들고 또 수령을 두어 무마시키더니 다시 군사를 동원하여 와서 치고 우리 어머니와 처를 붙잡아 가두니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차라리 창칼 아래 죽을지언정 끝내 항복하여 포로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반드시 서울에 이른 연후에 그만둘 것이다. 자, 우리고을을 승격시켜 현으로 만들었다. 즉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러면 특수행정구역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봉기와 관련돼서 특수행정구역은 자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킨 공주명학소. 자, 이 공주명학소는 충순현으로 승격이 됐었죠. 말하자면 망이망소이를 회유하기 위해서 충순현으로 승격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강등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망이망소이의 난, 자 또는 공주명학소의 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은 특수행정구역 중에 자, 그러면 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금지되었다? 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었으니까. 자, 1번 맞고요. 2번 조세 수치를 위해 파견된 지방관의 통치를 받았다. 자, 소는 지방관이 파견이 안 되죠. 그래서 소는 누가 지배하냐? 향리가. 당연히 향리가 지배하는 거죠. 자, 3번에 과거 응시가 금지되었다. 네, 과거 시험 응시가 법으로 금지돼 있고요. 광물이나 자기, 소금, 물고기, 생강 등 국가에 공납을 해야 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납부하는 게 소의 역할이죠. 소는 수공업을 담당한다고 했으니까 소수공업.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어느 인물의 연대기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생, 그 다음에 과거 합격. 자, 그 다음에 을사늑약 체결 반대 상소를 올림. 을사늑약 체결 반대 상소면은 을사조약 때 저항을 했던 뭐 관리나 뭐 유생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서전서수 건립, 고종의 명으로 헤이그 특사 파견, 그 다음에 17년에 병으로 사망 이랬네요. 자, 서전서숙을 건립했고 그리고 을사늑약 체결 반대 상소를 올렸어요. 그리고 뭐 결정적 힌트는 헤이그 특사. 자, 그러면 이 양반은 누구일까요? 이상설 선생이죠. 자, 이상설 서전서수 건립, 헤이그 특사 파견 쭉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 나머지를 한번 볼까요? 1번. 자, 성명회를 조직하였다. 성명회를 조직하였다 그랬네요. 자, 성명회는 어느 지역에 있었던? 자, 성명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연해주에 있었던 그런 단체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910년 즈음에 이 성명회가 만들어지고 이 성명회가 해체된 후에 말하자면 이제 뒤에 이어서 권업회가 만들어지고 그 권업회에서 군정부, 말하자면 정부 형태를 가진 그런 군정부로서 대한광복군 정부가 만들어졌어요. 이 대한광복군 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된 분이 이상설 선생님. 써볼까요, 여러분? 자, 성명회는 연해주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회뿐만 아니라 권업회, 그리고 권업회에서 만든 단체가 대한광복군 정부, 그리고 대한광복군 정부의 정통령으로 추대되는 사람이 바로 이상설 선생이죠. 하지만 권업회와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 러시아의 탄압으로 해체돼요. 둘 다 해체돼요. 1914년에 둘 다 해체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밀산부 한흥동 건설. 밀산부 한흥동은 북만주에 있는 독립운동 기지. 우리나라 독립운동 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신민회가 남만주에다가는 뭘 만들었죠? 남만주 삼원보에다가는 뭐 경학사, 뭐 신흥문흥학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북만주에다가는 한흥동을 만든 거예요. 북만주 밀산부에다가 한흥동. 한흥동이라는 게 한인촌, 말하자면 한인타운 같은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이제 뭐랄까요? 마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자, 여기에서도 참여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의 대통령으로 선임되었다. 대한국민의회는 여러분이 뭐만 알면 되냐면 연도를 기억하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대한국민의회라고 하는 건 왜 우리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여기저기 임시정부가 막 생기죠. 그 중에서 연해주에 생긴 임시정부가 대한국민의회. 그러니까 언제 생겼냐면 1919년 3월부터.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연해주에는 이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1919년에 생긴 게 대한국민의회인데 여러분 거기 사망 연도를 보면 이상설 선생은 몇 년에 사망한 거예요? 17년에. 그러니까 이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국민의회의 대통령으로 추대된 인물을 말하자면 우두머리로 추대된 인물은 손병희 선생. 자, 손병희는 누구냐면 동학의 3대 교주이며 자, 이 사람이 동학의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 그런 인물이죠.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사람이 손병희 선생이죠. 자, 그래서 3번은 손병희에 관한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아까 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대한광복군정부의 정통령.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20번. 자, 가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자,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학생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게하는 학생들의 순진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한 거는 민족 정계의 표현이다.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마산에서 김주열 학생이 죽고 나서 마산을 중심으로 먼저 시위가 일어났고 이게 서울로 확대되고 전국으로 확대된 거예요. 그러면 4.19 혁명. 그래서 김주열 학생의 죽음과 관련됐으니까 이건 4.19 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른바 4.13 대통령의 특별조치를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 나라는 전제군주 국가가 아니다. 이 나라는 엄연한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이 국가 권력의 주체이다. 자, 여기서는 4.13 대통령 특별조치, 즉 4.13 호헌조치가 나와 있네요. 4.13 호헌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꺾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자,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4.19 혁명은 1960년. 자, 그래서 각각 사건들. 그리고 4.19 혁명은 뭐 제가 안 썼지만 3.15 부정선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자, 1번. 가는 정권교체를 가져왔고, 자, 가는 정권교체가 됐죠. 장면 내각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나는 이제 9차 개헌을 가져오게 됐으니까 당연히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죠. 1번 맞고요. 2번. 가는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이고, 자,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의 독재에 대한 저항이었고요. 나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자, 나는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이죠. 그러므로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가와 나는 시위 학생의 죽음으로써 더욱 격화되었다. 자, 가는 좀 전에 김주열 학생 사망 사건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나는 박종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직 전반적으로 시위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또 계기가 된 사건이 이한열 군 사망 사건이죠. 학생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는 학생과 시민의 참여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당연히. 정답은 2번. 자, 9회 1번. 미주군 기역의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연나라 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여 흉노로 들어가자 만도 망명하였다. 만이 위만이 되겠죠. 위만. 자, 무리 1000명을 모아 상투를 틀고 오랑캐 복장을 하고서 상투를 틀고 오랑캐 복장을 했다는 건 조선에 복색을 하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 동쪽으로 도망하여 변경을 지나 폐수를 건너 진해 옛 땅인 상하장에 살았다. 자, 점차 진번 조선인들의 옛 제의 망명자 소속을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검의 도읍을 정하였다. 즉 기역은 지금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찬탈을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때부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위만조선이라고 부를 수 있네. 그러면 위만조선이 됐던 시기가 BC 194년이니까 요 상황 이후에 일어난 일을 골라라. 위만조선에서 있었던 일을 찾아라. 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기역 연해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아 만번하늘 경계로 위축되었다. 자, 연나라 장수 징계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BC 3세기경. BC 3세기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4세기에서 3세기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BC 3세기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위만조선의 시기가 아닌 거예요. 위만조선 이전. 자, 그 다음에 니은 고조선 지역에 한의 창해군이 설치되었다. 창해군이 설치되었다라고 했는데 창해군 설치는 BC 128년. 자, 창해군은 뭐냐면 이해가 있었던 지역, 이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군주 남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끌고 한나라로 투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창해군이라고 하는 우리 한군현처럼 군을 설치했었는데 워낙 토착민들의 저항이 심해서 한 1, 2년 만에 금방 없어져 버리고 한 2년 정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 그게 창해군 설치고
자, 위만 조선은 BC 194년에서 멸망한 게 BC 108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일이 뭐냐 찾으면 되죠? BC 128년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사이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진국과 한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였다? 네, 당연히 중개무역. 중개무역을 해서 이익을 독점해서 한나라에 나중에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상 역계경이 무리를 끌고 진국으로 갔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거의 멸망할 때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선상이라고 하는 벼슬을 가진 역계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이 왕한테 지금 한나라가 쳐들어와서 막 방어를 하고 하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시대에 왕한테 뭘 하자고 건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근데 왕이 들어주질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어디로 내려갔냐? 진국. 그러면 진국은 나중에 쉽게 말하면 사만이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얘기를 어디서 배웠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만 세력을 고조선의 유민들이 많이 내려와서 세우게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백제 지역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만을 배울 때 그러니까 마한 뭐 이런 지역인데 사만을 배울 때 준왕이 망명을 했다. 그래서 고조선 유민이 한번 내려왔다. 그리고 역계경이 망명을 했다. 그래서 고조선으로 내려왔다. 고조선 세력이 내려왔다. 고조선 세력이 남하에서 사만을 형성하였다. 할 때 요 내용이 나왔었어. 그러니까 요거는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기상으로 따지면. 알겠죠? 멸망 직전에 있었던 일이구나. 자,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위만조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고구려의 지두를 분할 점령하려고 시도했다. 자, 고구려가 지두라고 하는 저기 초원지대로 진출해서 요 지역에 살고 있는 유연과 연합하여 거란족을 좀 견제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부족이 지두고 이 지두를 유연이라는 나라와 분할 점령을 하게 되었다. 즉, 뭐 말이 복잡하지만 고구려가 중국 내륙 초원지대로 진출했어.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국력을 뻗어나갈 때가 언제냐?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갈 때. 장수왕 때. 그렇죠. 장수왕 때를 얘기하는 장수왕이면 5세기지 뭐. 자, 그 다음에 백제의 남부여 계칭. 자,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남부여로 고쳤네. 그러면 그건 언제냐? 성왕 때. 성왕이면 6세기 초. 이게 시기로 그냥 제가 한번 써볼게요. 538년쯤이니까 6세기 전반. 이렇게. 왜냐면 진흥왕이나 법흥왕이나 성왕을 순서를 정할 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흥왕이 먼저고 당연히 6세기에서도 같은 6세기지만 법흥왕. 그 다음에 성왕. 백제 성왕. 그리고 진흥왕. 순서대로 물어보면 거의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라 법흥왕, 백제 성왕, 신라 진흥왕.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거의 그런 순서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왕은 제가 연도를 한번 써봤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황초령비 건립. 이게 이제 진흥왕이잖아요. 그러면 진흥왕은 성왕이랑 같은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왕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차피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는데 한강유역을 차지한 건 진흥왕이 좀 앞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 뒤에 업적들은 이제 뒤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역시 진흥왕인데 진흥왕에서도 6세기네. 하지만 역시 제가 연도를 한번 써볼게요. 568년. 그러니까 6세기 중에서도 좀 약간 후반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금강가야 멸망. 자, 금강가야는 법흥왕. 자, 금강가야는 법흥왕이고 요거 6세기이긴 하지만 532년이거든요. 그래서 법흥왕, 성왕, 진흥왕 순서. 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기역, 그리고 리을 법흥왕, 그리고 성왕, 그 다음에 진흥왕. 요렇게 순서대로 되겠죠? 정답은 2번. 그래서 같은 6세기에서도 이렇게 시기를 물어보면 법흥왕, 성왕, 진흥왕 순서.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번으로 갑시다. 자, 신라장적에 기록된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신라장적이 다른 말로 하면 민정문서. 똑같은 거네. 신라장적, 민정문서, 촐랑문서. 제가 지금 세 개가 다 섞인 거죠. 있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신라장적, 촐랑문서. 제가 원래 목금쯤 되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은 그래도 기분 좋아요.
아싸 주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요일은 오후로 갈수록 더 기분이 좋아져. 점점 조금씩 올라가. 그래서 저녁에 수업을 여기도 하거든요. 거기도 다른 학원도 저녁 수업을 3시간 해요. 여기처럼 7시부터 10시까지. 그러면 첫 번째 시간 7시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8시 기분이 좋아져. 9시 아싸 집에 간다. 막 이러면서 점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제 점점점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목요일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금요일은 이제 내일 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만 불사르자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목요일은 내일도 가야 돼. 내일도 수업이 많아.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역시 본인이 이렇게 뭐랄까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되는데 이게 특강이 계속 뭐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 이거 뭐 없으면 돼. 괜찮아. 가볍게 할 수 있어. 사실 수업이 힘든 건 아니거든요. 수업은 저는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재밌어 하다 보니까 전 재밌어요. 전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뭐 다른 데서도 뭐 복도나 뭐 어디서 만나도 얘기하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좋거든요. 확실히 이 자기 직업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르치는 일이 원래 재밌어 하는 사람이라서 가르치는 일이 힘들진 않아요. 가르치는 일이 힘들어 하거나 하진 않는데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 저런 거. 그런 건 힘들지. 그래서 그런 거 빼면 여러분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는 않아요. 재미있죠. 오히려 에너지가 막 생기고 저는 수업을 하고 나면 기분 좋아지고 하는데 이제 뭔가를 더 많이 해야 될 때는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근데 수업 자체는 재미있죠. 자, 하지만 이거는 3D 업종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편하게 그냥 공무원해. 공무원이 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힘든 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저는 알잖아요. 비정규 계약직. 알죠? 비정규 계약직이고 공무원은 정규직이잖아. 확실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공무원 친구는 저는 별로 없는데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이제 공무원 하고 있으면 사실 저보다 그 친구들이 복지가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저야 뭐 저는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뭘 해주질 않잖아. 심지어는 뭐 저한테 누가 나중에 퇴직하면 퇴직금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뭐랄까요. 자영업자. 전 친구들이 맨날 제 남편도 저한테 넌 자영업자잖아.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야 이제 비정규 계약직이면서 자영업자지만 이제 여러분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 그런 건 정말 좀 어떻게 모르겠어. 나는 안 해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겠지만 좀 든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공무원의 메리트가 거기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5과목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한 과목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5과목을 공부하냐. 저는 한국사 하나만 하는 것도 벅차요. 한국사가 제일 재밌어. 학생들이 막 싫어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학생들이 그건 아니라고 막 이러는데 한국사가 제일 재밌어. 제가 막 학생들한테 쉽지 않냐? 막 항상 쉽지 않냐? 막 이러면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 뭐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 어쨌든 3번 봅시다. 자, 신라 장적에 기록된 대상이 아닌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기억부터 보시면 내시령답. 내시령답은 관리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시령, 뭐뭐령이라고 하는 건 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전. 마전은 마을 공동경작지. 마을 공동경작지를 얘기하죠. 말하자면 마전이라고 하는 건 말을 키우는 밭이라는 뜻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의 옷감은 삼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 옷을 해입어야 되니까 한쪽에 공동으로 말을 키우는 밭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을 공동경작지. 자, 그 다음에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이런 유실수. 자, 유실수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 유실수도 수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유실수도 수취의 대상이 된다. 수취의 대상이 된다는 건 세금을 걷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적전. 자, 적전이라고 하는 건 왕이 농사를 시범으로 지어보는 땅.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얘기했었나? 그쵸? 제가 그제 지난 뭐 화요일 날인가 잠깐 그 얘기 했었죠. 왕도 농사 짓는 거 알아? 이러면서 제가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적전이에요. 왕도 시범적으로, 왜냐면 농민들의 마음을 알려면 왕도 농사를 한번 지어보는 흉내는 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그만 땅을 마련해가지고 이 땅에서 시범적으로 농사를 이렇게 말하자면 샘플로 농사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그 땅을 적전이라고 해요. 당연히 적전은 민정문서 우리가 아무리 살펴봤어도 없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미음 궁방전. 자, 미음 궁방전은 조선 후기에 왕실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를 궁방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후궁이나 공주나 뭐 왕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왕실 소유 땅 말하자면 그런 걸 궁방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신라장적에 없는 건 리을, 미음.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시다. 다음 사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0년 뒤에 무예가 대장 장문유를 파견하여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를 치니 현종은 급히 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의 군사를 동원시켜 이를 공격하는 한편 태복경 김사란을 사신으로 신라에 보내어 군사를 독촉하여 발해의 남부를 치게 하였다. 마침 날씨가 매우 추운 데다가 눈이 한 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자, 거기 보시면 10년 뒤에 무예가 대장 장문유를 파견했다. 자, 그러면 무예는 누구? 대무예 무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무왕이 8세기 전반에 당과 신라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당을 공격한 거예요. 당의 산둥반도 덩저우 지방, 등주 지방을 공격한 거죠. 자, 산둥반도 덩저우 지방을 공격한 거다. 이거를 공격을 누구를 시켰냐? 장문유를 시켰지. 그래서 장문유로 하여금 당나라를 공격하게 했었구나.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당나라를 공격하자 당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신라를 푸시해서 신라를 이제 부탁을 해서 신라가 이 발해를 치도록 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신라 왕은 누굴까요? 네, 신라의 왕은 성덕왕 때죠. 신라 8세기 전반에 성덕왕이 이제 발해를 공격했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든 이 발해 공격은 실패를 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가져오는 결과는 여기 나오나? 1번이 지문에 나오네요. 1번 보시면 이 사건을 계기로 당은 대동강 이남 지역에 대한 신라의 통치를 인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라가 당나라를 도와서 발해를 공격한 거잖아요. 그 뒤로는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전에는 당하고도 신라하고도 사이가 좀 나빴을 거 아니에요. 나당 전쟁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신라를 당해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영토, 말하자면 이제 한반도 대동강 이남의 영토를 확실히 신라 걸로 딱 인정을 해준 게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1번에 맞는 설명. 자, 이 사건을 계기로 당은 대동강 이남 지역에 대한 신라의 통치를 인정했다. 네, 도와줬으니까 너네 인정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1번 맞고요. 2번. 당과 흑수말갈 사이에 직접 교류 시도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흑수말갈이 당과 교류하려고 하고 백제를, 그러니까 발해를 이제 빼고 당과 연결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제 혼내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흑수말갈도 혼내주고 당나라도 혼내주고. 자, 그 다음에 당은 신라를 이용해서 발해를 견제하려는 이의제의 방책을 썼다. 그쵸? 신라에게 발해를 공격하게 한 건 야, 니들끼리 한번 싸워봐. 그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의제의 전술을 사용한 거예요. 4번. 발해와 당 사이의 군사적 대결 구도는 이후 100여 년가량 지속되었다. 자, 그러면 신라와 발해가 친선을 맺게 된 건 언제냐? 8세기 후반, 거의 한 얼마 후에, 몇십 년 후에 바로 친선관계를 맺게 되죠. 문왕 때부터 친선관계를 맺게 됐는데 문왕은 8세기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 곧 몇십 년 후에 바로 사이가 바뀐다, 좋아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100여 년가량 지속된 게 아니고요. 몇십 년 이후에 친선관계로 바뀜.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5번으로 갑시다. 다음 두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는 경험에 의한 인문지리적 지식을 활용하는 학설인데 뒤에 예언적인 도참신앙이 결부되었다. 경험에 의한 인문지리적 지식을 활용하려는 학설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런 데 살아보니까 되게 좋더라. 이런 산의 흐름이 있는 곳에 살면 되게 괜찮더라.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하나의 학설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산이나 물의 흐름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이제 경험치가 모여진 이런 사상이 풍수지리설. 그렇죠. 그래서 가는 풍수지리설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가는 풍수지리설에 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사회에 전래되어 재래 민간신앙과 결합되어 널리 번성하였다. 특히 연개소문은 당나라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장려하였다. 그러면
도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1번 백제의 산소문이 벽돌은 둘 중에서 뭐의 영향을 받은 거냐면 나의 영향을 받은 거죠. 가가 아니라 도교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자, 고구려 고분의 사신도는 역시 도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조선 초기에 설치된 소격서는 나의 행사와 관련이 있다. 소격서는 도교와 관련된 관청 또는 뭐 사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도교와 관련된 고려시대의 관청이 뭔가요? 고려시대의 관청이 보건궁이죠. 자, 그 다음에 조선에서의 관청은 소격서. 그리고 이 소격서 폐지를 주장했던 인물이 조광조. 그렇죠. 중종 때 조광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4번 나는 경전보다 참선의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거는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뭐예요? 선종. 불교에서의 선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 두 개랑 상관없는 선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5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6번부터 풀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